361페이지부터 가고 있습니다. 중개 물건의 의뢰 접수해서 실무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자, 실무의 한가운데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를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자, 중개 실무가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실무를 실제 업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제 업무가 뭘까요? 하니까 첫 번째, 물건에 대해서 의뢰 접수를 받습니다. 의뢰 접수 받는 것을 중개계약이라 그럽니다.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세 번째,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이 아파트를 3억에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실제 3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그 사람이 3억에 팔아달란다고 알았습니다, 3억에 팔아줄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잘 해서 이제 네 번째, 중개 활동을 합니다. 이 중개한다는 것을 영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영업이 잘 되면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우리는 필수 실제 업무다, 실무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은 물건에 대한 의뢰 접수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의뢰 접수된다는 게 중개 계약이죠.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들어오는 것까지 서론을 공부하셨고, 자, 이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팔까 살까 계획이 수립됐으면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출발하는데, 지금 지난주 실무가 이제 서론이 됐다면 361페이지 물건의 의뢰 접수, 의뢰 접수가 어디다? 중개 계약.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무가 출발했습니다. 자, 의뢰 접수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니까 물건을 의뢰 접수하기 위해서는 수집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직접 수집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수집 동그라미 합니다. 쭉 내려가면 2번 간접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넘어가서 부동산 경기와 리스팅의 확보해서 경기별 수집 방법도 있습니다. 자,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의뢰 접수가 되어야만 실무가 출발되니까 의뢰 접수하는 것을 중개계약이고,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물건을 파는 사람, 각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계약에서부터 출발하니까 하나 사주세요 또는 팔아주세요를 중개계약을 하니까 이 중개계약이 들어와야만 이제 영업이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이 중개계약을 어떻게 수집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매도인과 하는 것도 중개계약일 겁니다. 자, 중개계약을 수집하는 방법, 첫째, 직접 수집 방법이 있다. 교재 체크하셨습니다. 2번 간접 수집 방법도 있고, 세 번째, 경기별 수집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수집 방법이 뭡니까? 하니까 교재에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자, 1. 직접 수집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게 접근하여 중개대상물을 의뢰받거나, 그걸 중개계약이라 하죠. 호별, 방문, 전화, 신문, 과거 의뢰인의 추적관리, 사교생활 옆에다가 부킹도 가능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동창회 참석한다 이런 거예요. 동창회 같은 데 참석해서 야, 나 중개업을 하니까 아파트 팔 거 있나 살 거 있나 이렇게 수집이 하라 이런 뜻이겠죠. 부킹도 되죠. 부킹 해가지고 아파트 팔 거 있습니까? 하나 사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런 취지. 사교생활. 그리고 밑줄 긋습니다. 공지, 공가의 조사 줄 긋습니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유인물 발송 등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을 수집하는데, 개업 초기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개업 필요연을 중개대상물의 수집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직접 수집 방법이 뭡니까? 직접 수집하는 방법이죠. 광고를 한다, 호별, 방문, 전화 이런 것들인데, 시험에서 공지, 공가를 조사하는 것도 직접 수집 방법이다. 출제가 됐으니까 요거는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 공지 이 말은 빈 땅 이런 뜻입니다. 공가는 빈 집을 말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중개 업무를 하실 때는, 지금은 그냥 걸어 다니시지만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는 여기 공지 빈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빈 땅을 보시면 쓰레기가 많구나 이러고 지나다니시면 되지만, 나중에 이 공지 중개업을 하실 때는, 자, 이거는 면적이 얼마며 또 소유자는 누구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뭐 병원을 지을 수 있는지, 꽃집을 하면 좋겠는지 이런 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공지를 조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 현장에서 현업을 하실 때는 내 사무소가 여기 있다 그러면 500m 안에 있는 공지를 모두 조사해보자.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놔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할 준비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공지를 조사하는 것도 직접 수집 방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그러면 현장에 있는 개업공사들은 이런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것을 어떻게 수집할까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부터 한 잔 딱 끓입니다. 커피 한 잔 끓여놓고 텔레비 틉니다. OCN, RCN 이런 거 그죠? CGV 지나가는 거 계속 틀어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하면 아 그래 팔아드릴게요. 앉아보세요. 이제 이렇게 일이 시작됩니다. 또는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면 그래 뭐 어떤 걸 사드릴까요? 이제 그래서 일이 시작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이 뭐다? 앉아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영업을 하다가 하루에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다행인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저녁에 퇴근하면서 문 닫으면서 이럽니다. 때리치우든지 뭔 술을 내야 된다 이러면서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일 놀았습니다. 그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나가면서 일 하나도 안 되니까 때리치우든지 무슨 술을 내야 된다 이러고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수집을 해라. 지금 이런 뜻이잖아. 그죠? 공지를 확보해라. 그런 뜻입니다. 공가는 빈 집입니다. 공가라는 말은 지나가시다 보면 임대 있음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죠? 그럼 지금은 그냥 다니지만 나중에는 자, 몇 평을 임대하는지, 가격은 얼마고, 또 소유자는 누구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야 소개할 준비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공지 공가를 조사하는 것도 직접 수집 방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간접 수집 방법. 뭐 하단에 있지만 별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제3자의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것을 간접 수집 방법이다. 여러분 아파트를 전문으로 한다 그러면 뭐 입주자 대표를 잘 알고 있다든지 분여회장을 잘 알고 있으면 물건을 수집하는 데 도움 되겠죠. 그래서 소개받아서 하는 것을 간접 수집 방법이라 합니다. 뭐 직접 간접 가볍게 느낌을 가지고 중요한 게 학교론에서 경기별 수집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62페이지 상단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리스팅의 확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리스팅 하는 말이 오래간만에 하나 탁 들어옵니다. 그 하단에 보충학습 해가지고 리스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리스팅은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리스트가 자료, 목록 이런 뜻이잖아. 그죠? 여기에 ing를 붙여가지고 팔아달라는 자료, 사달라는 자료니까 이 리스팅이라는 말은 중개계약을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다시 리스팅이 뭐라고요? 중개계약을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리스팅의 확보라는 말은 경기에 따라서 중개계약을 어떻게 수집하느냐 지금 이런 취지죠. 자, 리스팅 하는 말도 실무에서는 하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까 어떤 분이 매도인하고 하는 것은 리스팅이고 매수인하고 하는 것은 중개계약이다. 그래 이야기하면 한 3년간 공부 다 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중개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리스팅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제목이 경기와 리스팅의 확보니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중개계약을 어떻게 수집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학교론에서 공부하셨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순환을 합니다. 그것을 사이클이라 그러죠. 자, 경기가 좋으면 호경기 그럴 겁니다. 경기가 나쁘면 불경기 그러겠죠. 자, 올라가는 시장을 뭐라 그런다? 상향시장. 내려가는 시장을요 하향시장 그럴 겁니다. 다시 올라가면 회복시장 또는 상향시장인데 자, 상향시장일 때는 누구 위주로 수집을 할까요? 지금 물건을 수집하는 단계잖아. 그죠? 상향시장일 때는 매도자일까요? 매수자일까요? 하고 물으면 상도를 기억합니다.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 위주로 수집합니다. 하향시장에서는요 매수자 위주로 수집하니까 하수를 기억하는데 자, 물건을 수집하는 방법 그러면 상도, 하수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상도, 하수 이 말만 기억해도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뭐 문제도 크게 복잡하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부동산 학교론에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왜 상도가 되고 하수가 되는지를 이해를 좀 할 수 있으면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상도라는 말은 자, 상향이니까 물건을 사놓으면 가격이 늘어난다. 물건을 사놓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사놓으면 올라간다. 살 사람이 많다. 팔 사람이 많다. 살 사람들은 지금 줄 섰죠. 그러니까 누가 별로 없다. 매도자가 없으니까 상향시장일 때는 매도자 위주로 수집해라. 지금 이런 취지입니다. 한 번 더. 하수. 자, 사놓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이해하자. 그죠? 사놓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팔 사람이 많다. 살 사람이 많다.
팔 사람은 지금 줄 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향시장일 때는 누구 위주로? 매수자 위주로 수집해라. 그런 취지. 자, 그러면 상도하수가 연결되어 있으면 학개론에서 상향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는 하향시장일 때는 높은 가격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다. 이런 말도 이해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상도하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수집을 하는데 이런 경기가 호경기거나 불경기거나 관계없이 꾸준히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론에서 안정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정시장이라는 것은 비교적 소규모면서 위치가 좋은 시장을 안정시장이다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역세권 옆에 있는 뭐 20, 30평짜리 아파트 또는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뭐 40, 50평짜리 나대지 이런 것들은 뭐를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안정시장은 소규모면서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만약에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5만 평의 임야가 있다. 그럼 일반인들이 5만 평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안 쉽죠. 그죠? 반드시 소규모면서 위치가 좋은 안정시장의 물건을 많이 확보하는데 이때는 매도, 매수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풍부하게 수집해야 된다라고 교재 하단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개실무는 이제 물건이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을에 접수가 되어야만 시작되니까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뭐라 부르고 중개계약이라 부르고 중개계약을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른쪽 갑니다. 363페이지. 이제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왔으면 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개계약에서부터 실무가 출발되는데 이 중개계약도 계약이니까 계약으로서의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1번 낙성불효식 계약이고 제목에 줄 것입니다. 자, 이건 계약의 기본 성질입니다. 이런 민법에서도 마르고 딸토록 떴습니다. 지금 거기 설명도 많이 해놨지만 뭐 낙성이 뭡니까? 불효식이 뭡니까? 이런 거 알 필요 없다. 그냥 낙성불효식 제목만 잡습니다. 우리 단원에서는 중개계약의 성격이 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 들어오기 때문에 낙성불효식 계약이고 2번 유상쌍무계약이면서 내려가면 별표입니다. 위임유사의 비전형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비전형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고 무명계약하고 같은 말이고 넘어가면 4번에 둘째 줄 있습니다. 4번 기타의 둘째 줄 보니까 민법상 전형계약 중 뭐가 위임, 고용, 도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혼합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자, 이것이 중개계약의 성격입니다.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계약이면서 하는 것은 계약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하다면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 이런 것들을 하나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3번 내려갑니다. 중개계약의 유형 들었고 이 유형을 시험에서는 종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갈로 열고 종류라고 적어 놓습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건 느낌이 오십니까? 자,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어야 실무가 출발되는데 이런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중개계약이라 그러고 중개계약의 종류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종류를 다른 말로 유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종류, 유형 5가지는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셔야 되고 제목부터 일단 잡습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 제목 줄 것입니까? 2번 독점 중개계약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3. 전속 중개계약 4. 공동 중개계약 5. 순가라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종류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 5가지. 1번 일반 보통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다. 2번 독점 중개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3번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것도 보이고 4번 공동 중개계약 그리고 5번 순가라는 5가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출제 문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제 이런 박스형을 처리하겠죠. 1개, 2개, 3개 정도 놓고 자, 이런 계약의 특징은 이 5가지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물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5가지에 대한 제목을 잡았으면 이것들에 대한 특징과 그 개요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교재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하단에 중개계약의 유형 도표 그려놨죠. 지금 왼쪽에도 있지만 이 표도 보수를 지급하고 특징과 개념을 잘 해놨는데
지금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교재에도 잘 돼 있지만 교재에 있는 대로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럼 여러분 이해를 딱 하면 따라가면서 체크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자, 그럼 이런 5가지에 대한 종류와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1번부터 봅시다. 일반 보통 중개액이 뭡니까? 364페이지 다시 왼쪽에 봅니다. 3번에 1번.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기 불특정 다수가 핵심 단어 동그라미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고 그중 가장 먼저 중개를 완성시킨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 관행에 의한 중개계약의 형태이다. 거기에 밑줄을 닦았습니다. 자, 지금 읽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옮겨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의뢰인 갑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고 불특정 다수의 여러 명의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지금 불특정 다수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럼 여러 명이 의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하셨다면 첫째, 보수는 어떻게 지급할까요? 수수료는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주겠다. 맞습니까?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지급하겠다. 스토리가 이렇게 딱 흘러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B, C, D 불특정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열심히 일한다. 대충 한다. 대충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본들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막 투입해도 수수료를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내가 아무리 경비와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계약해버리면 꽉 내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충 합니다. 열심히 하는 척 합니다. 그러다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아무 책임의식도 없죠.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시면서 책임의식이 별로 없다. 이 말을 따라오셔야 돼. 그림을 보고. 아니 책임 있게 보이는데요. 이러면 한 3년 더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책임의식이 별로 없다. 자, 책임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이 말은 곧 뭐다?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죠. 그죠? 전부 말로만 팔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서로 간에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나 더 찾아가 볼까요? 자, 가격이 높게 형성될까요? 낮게 형성될까요? 자, 가격이 낮게 형성됩니다. 이거를 1억에 팔아주세요 그랬는데 빨리 팔아야 지금 빨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럼 1억 2천, 1억 3천에 팝시다. 올려야 되겠습니까? 경쟁력으로 깎아야 되겠습니까? 깎아야 됩니다. 9천 합시다. 8,500에 팔아야 됩니다. 가격이 어떻게 된다? 낮게 형성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일반 보통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에는 많다, 작다. 우리나라 거의 다 이거잖아요. 아까 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 가장 많은 것이 뭐다?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팔더라도 특정한 사람에게만 팔아달라 이런 소리 안 하겠죠. 여러 사람한테 의뢰해서 먼저 팔아주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이런 말이 딱 들어오면 일반 보통 중개계약을 찾아야 됩니다. 다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스토리가 이렇게 가니까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되죠. 막 외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반 보통 중개계약이 책임의식이 별로 없고 분쟁의 가능성이 높고 또 서로 간에 문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죠. 이렇게 중개계약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책임있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도입을 합니다. 뭐를 도입했다? 독점 중개계약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364페이지 상단에 2번 독점 중개계약 찾았나요? 자, 이는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여기 핵심 단어잖아. 그죠?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딱 해놓고 이게 독점적으로 중개 의뢰하는 계약 형태로서 일단 중개계약이 체결이 되면 중개 의뢰된 거래계약을 누가 성립시켰느냐에 관계없이 거기 밑줄 껐습니다. 누가 성립시켰느냐에 관계없이 그 줄 닦고 놓고 독점 중개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보수를 받는 계약입니다. 자, 그럼 또 그 말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팔아달라는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사 A에게만 팔아주세요 하고 독점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독점 중개계약을 하는데 첫째, 지금 보다시피 보수를 그럼 어떻게 주겠습니까? 하니까 누가 성립시켰느냐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누가 성립시켰느냐에 관계없이니까 좀 강조하면 항상 무조건 발생한다. 그렇게 체크합니다. 자,
항상 무조건 발생한다 라는 취지는 이런 취지겠죠. A에게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갑의 동생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갑다시가 형님 아파트 내가 살게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또는 형님 땅을 내가 살게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면 이 사람은 했는 역할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죠? 그렇더라도 항상 무조건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이게 독점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따라오면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중개계약의 종류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를 찾으시오 하면 답이 뭐다? 독점 중개계약 찾아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내용을 따라갑니다. 자, 또 하나 특징을 찾아간다면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에는 많다 작다. 아, 우리나라 거의 없죠. 우리나라 사람 체질이 안 맞습니다. 누가 성립하더라도 수수료는 너에게 항상 무조건 주겠다. 우리나라 사람 체질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체질은 어떤 체질이죠? 우리나라 사람 체질 빨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네 했는 만큼 가져가기 이런 거 제일 좋아합니다. 누가 성립시키더라도 수수료는 주겠다 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형태는 미국 등 중개 선진국에서 주로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독점 중개계약은 미국 등에서 성립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독점 중개계약을 찾아가시는데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그죠? 가끔 TV에 뭐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의 큰 뭐 양농원을 기증했다. 뭐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할 때 보면 그 미국 교포 밑에 직업이 부동산 중개업자다, 부동산업자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등에서는 이런 독점 중개계약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거부들이 많습니다. 거부들이. 누가 성립시키든지 관계없이 중개계약만 딱 받아가지고 계약 체결하면 당연히 수수료는 나오는 거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항상 무조건 수수료는 발생한다. 우리나라 체질하고 안 맞다 그죠? 그리고 미국 등에서만 성행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번째 이런 것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자, 특정한 사람에게만 의뢰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잘 안 팔리는 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잘못 선정하면 시간과 경비를 뭐 낭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만나는 말이다? 독점 중개계약에서 만나는 말이다. 그죠? 자, 오른쪽에 그 교재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을 보면서 아, 이러니까 이런 특징이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일반 보통 중개계약이 비과학적이고 분쟁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도입을 해놓고 보니까 독점 중개계약은 또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잘 안 맞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변형한 전속 중개계약을 도입하는데 이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3번 전속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를 하되 다만 줄 것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는 수수료를 개업 공인사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중개계약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림은 똑같죠. 독점적으로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A 개업 공인사에게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고 전속으로 의뢰를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하니까 그림은 똑같습니다. 자, 일단 차이 나는 거 보수부터 확인해 보는데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전속 중개계약에서는 만약에 갑의 동생이 형님 땅을 내가 살게요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전속 중개계약에서는 보수를 지급합니까? 소요 비용을 지불합니까? 소요 비용을 지불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독점하고 항상 비교해서 문제가 잘 나오니까 보수는 항상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잡습니다. 보수는 뭐라고요? 항상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왜? 보다시피 스스로 발견한 고객이 있으면 보수를 지급한다. 소요 비용을 지불한다. 소요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때 전속 중개에서 공부하셨지만 소요 비용은 얼마를 지불합니까?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자기가 사용한 경비를 지불합니다. 독점과 차이 나죠? 세 번째, 자, 이런 전속 중개에서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부여되어 있다. 이런 것도 공부하셨고 또 네 번째 찾아간다면 이 중개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그래도 우리 법에서 법령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뭐다?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들어옵니다. 다음 중개계약의 종류 중에서 법령에서 하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뭐다? 전속 중개계약. 이런 것도 따라가면서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이런 특징이 있고 특히 전속 중개계약은
매회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다. 이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이 법령 시간에도 1시간 수업했고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보지만 또 전속 중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할 겁니다. 자, 네 번째 종류 공동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4번에 가니까 첫째 줄에 공동중개계약이란 독점중개계약의 변형 내지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의뢰인이 개업공인사의 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센터에 중개권한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개업공인사에 줄 것입니다. 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센터의 회원까지 줄 거 놓고 로 가입한 개업공인사들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중개를 할 수 있는 중개계약인데 이런 공동중개계약은 보통 부동산 거래센터나 개업공인회사 단체 등을 매체로 하여 줄 것입니다. 회원 상호 간의 협동으로 조직화, 능률화를 달성까지 줄을 닦았습니다. 자, 많은 이야기가 처리됐지만 공동중개약은 이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파는 의뢰인 갑이 A에게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A 개업공인중개사가 야 B에게 친하겠죠. 네가 매수자를 좀 찾아봐라.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거래하는데 2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뭐라 부른다? 공동중개다. 우리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사람 이상이니까 3사람이 해도 되고 뭐 4사람이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부동산 거래센터를 MLS라 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 그럽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공부하면서 텔레비입니까? 컴퓨터입니까? 하고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납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걸 거래정보망 그랬잖아요. 그거를 영어로는 MLS, 부동산 거래센터 그런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2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 공동중개다. 자,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까?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A는 매도인만 관리하고 B는 매수인만 관리하면 되죠. 그 일을 나누어서 하니까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여러 명의 개업공인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조직화와 능률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공동중개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세 번째, 상호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런 말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여러 명의 개업공인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루다 보니까 서로 믿고 거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중개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자, 이 A 개업공인중개사가 나 팔아달라는 매도자가 있으니까 네가 매수자를 찾아봐라. 이렇게 협력해서 거래하는데 찾아오라는 매수자는 안 찾아오고 내 물건 가지고 갔단다. 이렇게 현장에서도 갈등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공동중개를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상호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공동중개다.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상호 신뢰성에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서로 사람을 믿고 안 믿고도 있지만 능률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공장이라고 칩시다. 자, 공장을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공장은 아무나 사는 거 아니죠. 그 공장을 필요한 사람이거나 공장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지. 여러분과 같이 공짜도 모르는데 그 공장 사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공장을 괜찮은 공장을 하나 팔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니까 나는 공장 살 사람을 잘 몰라. 그 대신에 내 친구는 공장을 많이 거래해본 중개업자예요. 그러면 네가 매수자를 한번 찾아봐라.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상호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다가 서로 실력도 좀 비슷해야 돼. 이 공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층고가 높아야 되고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용도로 써야 되고 공장은 복잡한 부분이 많잖아. 그죠? 그러면 매수자가 이런 사람, 이런 공장을 찾으려면 이런 정도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 물건을 가져올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상호 신뢰성이라는 것은 실력도 좀 비슷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공동중개는 상호 신뢰성을 요구한다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옵니다. 또 출제됐던 바도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서는 IT 시대에 적합한 형태를 찾으시오 하면 답이 뭐다? 공동중개계약 이렇게 찾아갑니다. IT 시대, IT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 컴퓨터 시대죠. IT는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한 형태.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하는 시대에는 뭐가 유리하다? 공동중개가 유리하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IT 세계 최강국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컴퓨터의 액정 화면 이런 거 전부 다 IT 산업이잖아요. 그죠? 정보통신 기술이죠.
보기보다 그죠? 휴대폰에 거기 액정 앞에는 화면에 액정이 깨져도 소리는 다 들릴 수 있잖아요. 화면이 깨져서 그렇지. 그 액정이 그 얇게 붙이는 그런 걸로 해서 액정이 만들어져 있대요. 그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휴대폰 시장은 두 개가 선점하죠. 삼성하고 하나는 뭡니까? 예? 아이폰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어느 게 더 많이 팔릴까요? 아이폰이요. 미국에서는 아이폰이 좀 더 나가는데 미국 외 지역에서는 삼성 갤럭시가 더 나간대요. 어쨌든 휴대폰 시장은 세계를 양분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IT 시대, 이 IT 총합 기술이 휴대폰, 스마트폰인데 뭐 LED, LCD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반도체 이런 것들이 IT인데 우리나라는 IT 최강국입니다. 그래서 IT 시대에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하면 공동중개계약 이렇게 찾아갑니다. IT가 뭐라고 그랬죠? 정보통신 시대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그런 거 묻지 말아요. 하여튼 쌤이 못 쓰는갑다. 쓸 줄도 압니다. 인포메이션 이래 나갑니다. 쓸 줄도 압니다. 그래서 IT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한 형태 하면 공동중개계약. 자, 다섯 번째 이제 순가가 있습니다. 글자는 순하게 순가로 해놓고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나쁜 놈들은 여기 다 붙었습니다. 자, 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기부터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가격을 미리 정하여 줄 꺼놓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하고 이를 초과한 가격으로 매도한 때는 그 초과액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로 획득하는 방법인데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이 높으나 순가중개계약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순가중개계약은 특징이 미리 가격을 제시하고 이게 제일 핵심이죠. 미리 가격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아직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미리 가격을 제시합니다. 우리 이거 10억에 팔자.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놓고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초과를 알파라고 부르고 알파를 뭘로 본다? 중개수수료로 하자. 이런 형태를 순가중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이해가 됐다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10억에 팔면 초과 부분을 수수료로 하자. 그랬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얼마나 열심히 팔아왔는지 15억에 팔았습니다. 수수료가 얼마? 그 수수료가 5억이다. 이 말이죠. 시험에서 순가중개계약은 초과 부분을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초과 부분을 뭘로 본다? 수수료로 하자. 이를 순가다. 그 순가 옆에 영어로는 net라고 돼 있죠. 영어로 net listing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리스팅은 어차피 중개계약이라 그랬고 net 할 때 net가 이겁니다. 여러분 탁구나 배구 칠 때 네트를 친다. 들어보셨습니까? 네트를 쳐놓고 네트를 넘어가면 점수를 받잖아. 그죠? 그것이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가라는 말은 영어로 net listing, 네트인데 그 부분을 초과한 것을 수수료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순가중개랍니다. 한번 더 할까요? 이 땅을 2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하고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2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인사가 얼마나 열심히 팔았는지 1억에 팔아왔습니다. 수수료가 얼마? 수수료가 8천만 원이다. 딱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죠? 그럼 이 그림이 이해가 됐다면 이런 말이 따라갑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하면 답이 순가 찾아내겠습니까? 그림을 이해하시면서 단어를 따라가는 겁니다. 개업공인사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또 뭐 10억짜리 물건을 팔면 초과 부분이 수수료니까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나쁜 말은 다 갖다 붙었죠. 이거 한 30억은 된다. 그래야 뭐 한 15억에 팔리거나 말거나 하겠지. 그죠?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세 번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게 되고 또는 나쁜 말 다 갑니다.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도 해당되는 것.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순가중개다. 그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도 해당됩니다. 또 이것도 체크했어야 됩니다. 이런 순가중개계약은 위법사항이다. 위법은 아니다. 위법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순가는 나쁜 말이 쫙 다 갖다 붙었기 때문에 위법행위 또는 금지행위다. 그러면 틀립니다. 위법사항은 아니다. 그죠? 자, 이게 왜 위법이 안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10억짜리 공장이라고 칩시다. 10억짜리 공장은 주택 외인 물건이죠. 주택 외는 우리 법에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9%니까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자, 이거를 10억에 팔면 나머지를 수수료로 하자. 이렇게 했는 게 순가중개계약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10억 900에 팔았습니다. 그럼 수수료가 얼마? 900. 그거 받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 자체를 위법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위법이 될 가능성은 높다. 뭐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겠지만, 그죠? 위법이다 하면 틀린다. 그래서 자, 5가지 중개계약의 종류와 그 특징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막 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가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따라가는데, 지금 이 수업을 왜 하는지를 지금 감각이 없을까봐 다시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지금 중개실무는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부터 시작하잖아. 그죠? 그걸 중개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중개계약을 수집하는 방법은 이렇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여러분이 A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서 드디어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장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 개업식 했습니다. 개업식 할 때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다 그랬죠.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국민경제에 맞이한다. 어제까지 이제 개업 인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드디어 출근합니다. 드디어 본부도 당당하게 네, 중개사무실로 이제 드디어 아침에 출근을 딱 해서 아침에 딱 앉아 있는데, 가베라는 자가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감개무량하겠죠? 속으로 드디어 중개계약이 성립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앉혀놓고 커피도 한잔 하겠죠? 뭐 어디든 아파트로서 몇 평이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뭐 팔든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배우는 거니까. 중개계약은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반 보통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 팔았다 그 사람 정신없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 여러 명의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인사에게 의뢰하여 가장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는 형태로서 서로 간에 책임의식도 없고 분쟁의 가능성이 높고 가격도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다 배우고 나갔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왜 없다? 물어나 마나 전부 일반 보통 중개를 다 하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분쟁의 가능성이 높고 책임의식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팔러 왔다가 약간 띵하지만 뭔가 안 좋다는 느낌이 오죠. 다른 건 없습니까? 이런 묻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수입품도 하나 설명이 돼.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복습. 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서 보수는 항상 무조건 발생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로서 나와 같은 초짜를 잘못 만나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팔러 온 사람이 완전 정신없겠죠? 일어서고 싶은데 악자같이 앉혀놓고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쌤이 이야기하는데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습니다. 수수료는 항상 무조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발견하면 소요 비용의 50%를 지불하고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있고 중개사법에서 유일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전속중개계약인데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객이 아무 생각 없겠죠. 아파트 팔러 왔다가 악자같이 앉혀놓고 공동중개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개업공인사가 서로 협력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중개업자들의 조직화 능률화에 기여하나 개업공인사들이 서로 믿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컴퓨터 시대에는 가장 적합한 형태, 이를 공동중개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라 이 말이에요. 고객이 아무 생각 없겠죠. 아주 글자도 좋은 순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글자는 순하게 순가지만 내용은 전부 나쁜 놈들이 다 붙어 있는데 미리 가격을 제시해 놓고 초과 부분을 수수료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투기를 조장하게 되고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도 해당되는 계약입니다.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전부 일반 보통 중개를 자동으로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수업을 쭉 진행해보면 결국 강조하는 게 하나 보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속중개계약을 많이 체결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팔아달라 또는 하나 사달라 하더라도 뭐 불특정 다수에게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전부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수료는 결국 누구밖에 못 받는다? 한 사람밖에 못 받는데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 그게 그죠? 그래서 어차피 수수료 한번 줘야 될 거 신뢰성 있는 개업공인사에게 의뢰를 해서 전속중개를 체결하면 일단 개업공인사도 유리하고 수수료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또 의뢰한 사람도 자기 물건에 대해서 흠을 절대로 안 줍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팔려고 노력하니까
전속 중액이 둘 다 유리한 형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개업 공인주사들은 지금 강남 같은 데 가면 이제 가끔씩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너는 이달에 전속 중액을 몇 건 했냐? 이런 걸 서로 대화로 합니다. 그럼 이달에 전속 중액이 5건쯤 됐다. 이 말은 수수료 받을 확률이 몇 건쯤 돼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럼 수수료가 대략 얼마쯤 이달에 들어올 거니까 광고비로 얼마를 투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합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니까 어떻게 지출을 해서 어떻게 영업을 전략을 짜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일반 보통 중개를 하니까 이게 언제 의뢰가 들어올지 수수료는 얼마나 될지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경비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니까 비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시거든 이론적으로 배우기만 하지 말고 또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는 하지만 전속 중개를 많이 체결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중개계약의 서면화의 기능 돌아왔습니다. 자, 이건 또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중개계약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말로만 한다 문서로 한다. 전부 말로 합니다. 여러분이라도 마찬가지.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말로 하지 중개계약서를 적어놓고 계약서대로 합시다 이런 말 거의 안 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서면화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래서 중개계약서를 말로만 하지 말고 서면화를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하니까 1번 자주 통제의 기능이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계약서를 딱 적어놓으면 서로 간에 통제가 딱 되잖아. 무슨 물건을 어떻게 거래하면 수수료는 얼마로 합시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유통시장이 정비 건대화됩니다. 유. 분쟁을 해결합니다. 분. 당연하죠. 분쟁이 해결되고. 4번 투기에 대한 예방적 기능이 있습니다. 방. 그래서 이런 중개계약서를 서면을 하게 되면 자, 유, 분, 방, 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가 뭘까요? 자주적 통제 기능이 있고 유통시장이 정비되고 분쟁을 예방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그를 뭐라 부른다? 자유분방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계약을 뭘로 하는 게 좋겠다? 문서로 서면으로 하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자유분방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서면을 하면 수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중개 수수료는 봐요. 계약이 체결되어야 받는 거지 이 중개계약서를 적었다고 수수료를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틀린다. 이런 걸 대비하는 문제. 그래서 서면화를 하면 자유분방하다. 이런 특징을 가져갑니다. 하단에 중개계약의 종료 뭐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 되고 이제 한 장 넘기시면 369페이지 물건의 조사와 확인 과정 여기 보고 계시죠? 자, 이제 실무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의뢰 접수로서부터 출발했는데 이제 계획을 잡았으면 조사 확인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단원이 본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조사 확인 따라갑니다.